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호조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1% 상승한 23,400.8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3% 높은 2,560.40에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1% 낮은 6,556.7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1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허리케인 영향에도 3주째 지속했던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0,000명 늘어난 23만 3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 예상치 23만 5천 명보다는 낮았습니다.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 규모는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상품 수지 적자가 641억 달러로 전달 대비 1.3% 확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입과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9월 수입은 전월 대비 17억 달러 증가한 1,937억 달러를, 수출은 9억 달러 늘어난 1,296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9% 상승한 52달러 6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 원유 재고를 더욱 줄여야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앞서 마감된 유럽 주요국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22의 통화정책 결과가 나타난 이후로 강세 흐름을 보인 거고 그에 대한 이슈는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보죠.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2,480선으로 밀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에서 3%대 하락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다만 중국과의 갈등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화장품, 자동차, 또 엔터주 등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10월 27일 금요일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생생한 경제 이슈 분석해드립니다. 오정근의 굿모닝 경제 시간이고요. 오늘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이신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간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8년도 양적 완화 축소 계획에 시장의 이목이 주목이 됐었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 22 통화정책 회의에 이목이 집중된 것은 지난 10월 달에 미국도 미국은 통합 환수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올 100억 달러씩 환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도 이를 따라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일단은 지금 현재 통화 양적 완화를 약 600억 유로 실채권을 매입해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조 달러 정도가 2조 유로 정도 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이제 완전히 줄이지는 않고 300억 유로 규모로 돈을 푸는 규모, 다시 말하면 채권을 매입하는 규모죠. 그럼 6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 규모로 줄이는 대신에 이것을 내년 9월까지 계속한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유럽 경제가 미국만큼 견고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양적 완화를 내년 9월까지는 가져가되 규모는 좀 축소한다. 절반을 줄인다. 이런 절충안을 생각한 것으로 드러냅니다. 예, ECB는 채권 매입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라는 내용의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다만 기준금리 인상 언제쯤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번 회의 결과에 따른 시장의 영향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 성장세가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작년에도 1.9%를 보였고 금년에도 분기당 증기비 0.7%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3.6%까지 떨어져서 독일 중시는 국률은 견고한 데 비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업률이 9.5%까지 올라가고 있고 성장률도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남유럽 자체가 좀 완전한 회복 기회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내년 9월까지 양적 완화를 계속 한다고 표현을 줄였지만 했으니까 9월까지 보면서 남유럽 경제 회복세를 보면서 내년 하반기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인해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시장이 화답을 했는데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죠. 어떤 점들의 포인트를 좀 두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돈 푸는 규모는 절반 정도로 줄였지만은 유럽 경제도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유럽 중앙은행이 보여준 데 대한 시장의 화답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3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깜짝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성장 목표 3% 달성도 무난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원인들이 작용을 한 건지 자세한 내용과 함께 현재 상황 좀 봐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성장률이 이 정도면은 금년에 3.0% 달성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번 3분기에 전기 1.4%가 했기 때문에 4분기에 약 0.5% 정도만 성장을 해도 금년에 3% 달성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3% 달성은 뭐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번 3분기에 깜짝 성장을 1.4% 달성한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건설 투자, 수출, 그다음에 정부의 주경 실도 주경 이 세 가지가 원인인데 특히 수출 부분에 1.4점에서 수출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0.9%고 그다음에 정부 재정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0.4%라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1.4%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수출과 주경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 거기다가 건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1.4%라는 그런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예,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이기는 한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 회복은 아직도 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진정한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피부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지만은 다른 제조업들이 아직도 부진해서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이 72%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실업률은 계속 3.6%인데 청년 실업률은 9%대 실제로 구직 단연자라는 이런 걸 포함하면 약 30% 수준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로는 체감되지 않는 성장인데요. 특히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좀
장애물이 가계부채가 이제 심화되는 거죠. 가계부채 문제가 크기 때문에 민간 소비 회복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가처분 수입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179%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0에서 한 110%는 돼야 소비가 회복되는데 민간 소비 회복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임금 상승이라든지 기업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기업 투자가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에 커다란 반복을 받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에 탄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성장은 거의 뭐 대부분 아까 1.4에서 0.9 정도가 수출에 의존을 한 것인데 사실은 수출이 이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가 지금 현재 작년 따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금년에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수출이 북등하면서 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 호조가 슈퍼 사이클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반도체 그 DRAM 단가가 최고를 통과했다. 최고를 통과했던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95년도에도 95년 상반기에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다가 여기에 그 착시 현상을 발생해서 다른 부분에 대책을 소홀히 하다가 16년에 경기가 추락하면서 위기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번 반도체 수출 호조의 착시에 가려지면 안 되고 제조업 가동률이 72%까지 들어있고 설비 투자가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소비가 안 되고 이런 부분 안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장 이번에 그 모처럼 그야말로 그 좋은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성장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어떤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금리 인상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번 12월에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경제가 이번 1.4% 전년 동기 대비로 3.6% 성장을 해서 금년 전체로 3.0을 달성하게 되면은 이것이 완전 고용 수준을 넘어서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반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수출이 호조이지만은 설비 투자가 위축이 되고 있고 소비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1,400조나 되기 때문에 금리를 1%포인트만 올린다 하더라도 약 9조 원 이상이 고위험 부실 부채에서 가계부실이 증가한 그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올려야 되는 요인도 있고 또 올려서 안 되는 요인이 같이 혼재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보면서 자본 유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는 않다. 너무 빠르게 금리를 올리면은 지금 조금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경제의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대미 수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11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단은 미국 트럼프가 그야말로 좀 한국의 한미 FTA를 폐기까지 검토해보라 이런 지시를 한 데는 한미 간의 신뢰가 대북 문제를 두고 공고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방안을 계기로 해서 한미 간의 신뢰를 확고하게 그간에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풀고 그렇게 되면 한미 간에는 대북 문제를 같이 가는 동맹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미 FTA 문제도 풀리는 생각합니다. 만약 한미 FTA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나 반도체 수출 같은 것이 타격을 받으면서 모처럼 수출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상당히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그뿐이 아니고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지금 긴급 수입 제한 조치까지 발동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7일 그런 것에 대통령이 방문해서
것이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를 정말 찾아가서라도 이런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한국에 왔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어느 정도 풀으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금년의 성장세가 내년에 이어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대중 지출을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재정부담이고 그다음에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의 일반 반도체 단가, 이 반도체 가격 단가 올라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금년에 그 모바일 폰의 사양이 고급 사양으로 바뀌는 추세였기 때문에 바뀌는 그런 시기라서 그런데 내년에 어느 정도 고급 사양으로 제품이 어느 마무리되면서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일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비 투자가 지금 계속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또 이번에 그 부동산 가계부채 대책으로 나온 부동산 대책이 강력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급냉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의 성장세는 작년만큼은 못할 것으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나라의 3분기 깜짝 성장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시의 영향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우리 증시에는 지금 이제 연말을 두고 증시가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전자주라든지 자동차주라든지 심지어는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주까지 금융 부분까지 많은 그 이익을 내면서 특히 이제 며칠 전에 삼성전자를 발표했지만 최근 추세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그게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은 호황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 들어서는 이런 그 금리 인상 문제, 금리를 인상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기업의 정부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가 위축되느냐, 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년은 다소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정근의 굿모닝 경제 시간이었고요.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이신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정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었는데요. 실적을 공개한 이후로 종목별로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고요.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함께 의견 듣겠습니다, 부장님. 네, 일단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만큼 이제 본격이라는 말대로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알만한 기업들은 다 이제 실적 발표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종목 얘기만 실컷 하다가 가겠습니다. 네. 네. 가장 아마 궁금해하시는 게 종목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렇죠. 특히 이 종목의 특징 그리고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 얘기만 계속 오늘은 하다가 가겠는데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먼저 최근에 발표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잠깐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네. 3분기 실적 잘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지금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들 흐름들 봤었을 때 원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2분기 정도쯤에 본격적으로 흑자를 가동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2분기에 공장 정기 보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3분기가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요이 땅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바라볼 때 물론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있지만은 바이오로직스 자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1, 2공장 가지고 약 한 18만 리터 정도가 되는 상황 쪽에서 3공장이 올해까지 말에 완공된다라고 하게 되면 세계 최대
CMO라고 그러죠.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전문 업체 쪽으로 바뀐다라고 봤었을 때 위상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은 실적 흐름들을 쭉 봤었을 때 그래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아직까지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봤었을 때는 900억대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900억대 적자를 보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5조 원까지 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데이터만 가지고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는데 일단 무게를 좀 두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약 한 34만 원대 정도 접근하게 되면은 좀 좋은 매수가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으로 약간 유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비슷하게 바이오시밀러의 대표주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비슷한 흐름들 쪽에서 봤을 때는 다른 종목들이 먼저 덜 오르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 시선이 가고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무거워지는 관점 쪽에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셀트리온은 내년에 코스피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충분히 조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 시에 접근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어제 그저께 실적 발표했었죠. 3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에 다 양호한 쪽으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아직까지 불안감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특히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상고 하저 쪽에 대한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얘기를 하고 있는 쪽에서 LG 디스플레이 시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지금 LCD에서 LED로 바꾸겠다, OLED 쪽으로 전환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당장은 LCD에 대한 판 가격이 중국이 8세대 라인까지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흐름들이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4분기도 판가 인하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타나 있고, 네. 근데 반대로 OLED는 박차를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R&D와 관련된 비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지금 현재는 별로다. 하지만은 OLED가 어느 정도 선점이 끝나는 지금 현재 매출이 한 10% 정도 될 걸로 네. 보여지고 있는데 한 2020년 정도로 가면 20% 30%대까지 확대돼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는 OLED에서 분명히 보여주겠다라는 실적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주가는 못 간다라는 게 보는 게 맞을 것 목표 같고요. 주가를 하향한 증권사들도 있더라고요. LG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예. 그런데 너무 하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예상 순이익이 한 2조 가까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리 실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2조 가까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대죠. 그러면은 여전히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낙폭이 아주 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때는 낙폭이 예상보다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점 매수는 노려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당장은 주가는 못 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두시면서 네. 차라리 노리신다고 한다면 싸게 나왔을 때 저점 매수에 대한 베팅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저점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추가 이탈, 추가로 좀 무거워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LG노텍입니다. LG노텍도 3분기 실적 잘 발표했고 4분기도 사상 최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관심은 필요하겠죠. 거기다 이제 듀얼 카메라 관련된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웬만한 스마트폰 회사들 다 쓴다 이런 관점이면은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만큼 이 듀얼 카메라를 가지고 계속 이익 국면을 향유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아직 숙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익의 최대 국면들이 아마 내년 정도쯤 가면은 정점을 찍지 않을까도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예상 순이익이 2천억대인데 시가총액이 4조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성장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관점으로 보시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약 한 19만 원 정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 해야 될까요? 예, 네. 대표 종목들을 좀 봐주셨는데 SK 하이닉스 좀 봐주세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분기 사상 최고였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네. SK 하이닉스 주가는 어떨까요? 참 실적과 주가가 또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실적은 떨어지지 않고 4분기도 이 정도 실적까지는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들은 유효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계속 우상향인데 먼저 차익 매물이라든가 특히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가장 우려감은
지금이 반도체 관련돼서 가장 또 꼭지가 아닐까. 그러면 지금이 가장 많이 돈 버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업황만 조금 흔들린다고 하게 되면 바로 이 축소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더 먼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앞서간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주가의 하락세를 주가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밀리는 부분들을 단기 저점을 노리는 전략들도 유효하다는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약 한 7만 5천 원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레벨 다운돼서 아니면 한 번 더 물량이 나와서 이 정도 부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서 한 적어도 이런 우려감이 반영되는 측면들이 지금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4분기 실적을 겨냥하고 주가는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네. 좋은 매수 타진 가격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몇 개 더 할까요? 예. 아니면 계속 시청자분들이 네. 좀 이 종목은 관심 있겠다 싶은 종목들만 좀 위주로 봐주시겠어요? 한 두 종목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차랑 LG화학 정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현대차는 또 반대입니다. 실적이 그렇게 썩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주가는 또 세게 반등을 하고 있죠. 한중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제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죠. 이제 중국의 여행사가 처음으로 그 모집객을 당국 단체 관객의 모집객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근데 이제 그 여행사가 어디냐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예. 앞으로 이게 본격적이냐에 대한 의견들은 좀 분분하지만은 일단 뉘앙스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시선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국 관련 쪽으로 좀 위축됐던 종목들이 어제 크게 반등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차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물론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가. 왜냐면 작년 동기가 2016년도 3분기가 파업 때문에 실적이 정말 안 좋았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 대비해서는 좀 예상보다는 좀 좋았다라는 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 쪽에서는 실적 안 좋은 상황들이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 사드 배치 보복 관련된 쪽에서 벗어나서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숙제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쪽은 신흥국에서 잘 팔린다. 이거 가지고 계속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들인데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실적 관련돼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나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좀 덜 보인다는 측면들. 하지만은 주가는 여전히 싸다는 국면들.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예상 순이익이 한 4조 5천억 정도까지 올해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시가총액은 35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메리트가 높고 예. 거기다가 배당 메리트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배당도 좀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높다는 관점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때문에 주가는 저점에서 좀 움직인다는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변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이 주가 17만 원대 돌파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17만 원대 부분까지 먼저 터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파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유가 강세 기반과 함께 정제 마진이 양호한 모습들 특히 비수기였는데 정제 마진이 양호해서 실적이 좋았다는 쪽으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그 기본적인 하고 있는 화학 관련된 베이스는 나쁘지 않다. 근데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숙제긴 하지만은 지금 속도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더 확대가 돼서 성장 동력과 지금 베이스를 깔고 있는 화학 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시나리오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2조 1천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27조 원대. 그러면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싸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성장 동력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더 가세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한 단계 또 추가적으로 레벨업 돼서 한 40만 원대에서 42만 원대 부분까지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더 가기보다는 약간 좀 묵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실적과 관련된 어떤 주가의 흐름들이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딱 하나 힌트만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변화가 기존의 주도적인 IT 업종 중심의 실적 중심의 강한 변화가 지금은 약간 다변화되어 있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의 움직임, 특히 대표적으로 CJ나 신세계 같은 경우도 내수적인 측면 쪽에서 내수주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 못 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때의 가장 큰 특징은 기관이
매수를 할 때는 약간 이런 변화가 나옵니다. 기관이 수익률을 끌어올리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변화된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기관 매수 때는 나온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약간 지금은 실적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예상보다 선방했고 근데 주가는 못 올랐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져가시면서 약간 업종과 종목들로 확산되는 현상들을 지금은 좀 더 즐기실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종목별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먼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저희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위기에 빠져있는 코스닥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스닥 투자자에게 줄 당근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겠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골고루 섞은 새 벤치마크 지수도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좀 봐주시고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어제 나왔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종목을 사면은 이제 세금 혜택도 받는 겁니까? 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예. 그만큼 정부의 정책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바꿀 뭔가가 없을까라고 코스닥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변화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제 중소형주, 그리고 즉, 정부의 큰 틀로 봤었을 때는 대기업 육성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그 중에서 어떤 자본시장의 중소기업의 또 바탕이 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의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내용 들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참고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쪽인데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리려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진한 어떻게 보면 좀 탁상공론인 얘기들도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뭐 상장제도 재정비라든가 거기다가 어떤 뭐 상장회사 관련된 담당자를 교육을 시켜서 회계의 투명성을 만들겠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은 못 끼치겠죠. 네네. 거기다가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쪽은 신규로 개발하게 되면 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겪어지면서 시간도 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유보해서 좀 지켜봐야 될 국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을 살리려면 가장 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박 종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코스닥에 뭐 물론 이제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개인들의 참여도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같이 이어져서 움직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을 가장 살리려는 첫 번째 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책 정도. 그러니까 즉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세부 안들이 나온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테마주 아니면 이런 어떤 주도주들이 확인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해야 코스닥 시장이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잘 될 만한 기업들은 다 코스피로 이전해버리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에서 충분히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코스피로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죠. 코스닥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또 보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20몇 조대가 시가총액이 되면서 거의 독보적으로 시가총액 1위 코스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치면 30조 원입니다. 근데 셀트리온도 우리도 코스피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코스닥에서 될 만한 회사가 뭐가 있냐. 다 될 만한 쪽은 코스피로 넘어가 버렸는데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다 그냥 덩치가 작고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책이 더 낫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들을 좀 살려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를 포함한 한국 철강 기업의 반덤핑 예비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좀 봐주시고요. 또 관련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실질적으로는 우려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국 관련돼서 지금 탄소합금강 선제의 결론적으로는 10.09%, 뭐 끝에 짜리까지 붙여다 보니까 좀 치사하죠. 네. 뭐 10%면 10%지, 뭐 09%까지 붙었습니까? 근데, 반덤핑 예비 관세가 부과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근데 이 부분이, 미국 업체들은 요구를 하기는 한국 업체에 대해서는 한 30% 이상, 한 40%까지 붙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보다는 상당히 적게 나왔다는 쪽은, 좀 안도감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127%가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또 강자였던 이탈리아산, 뭐 스페인산 이런 쪽도 20-30%대로 부과가 됐는데 국내 업체가 10%대 부과됐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들이 2015년을 정점으로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약간 수출 다변화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측면들도 좀 다행이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일단 언급이 되고 정책이 시행된 만큼 분명히 뚜렷하게 이쪽으로 가겠다는 부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계속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쪽은 분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제 포스코가 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정도 발표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전분기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되다 보니까 그래도 양호했다라는 평가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예상순이익이 2조 9천억을 보여줄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9조 원입니다. 거의 시장 눈높이에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런 어떤 적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관건이 이제 철강 가격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기대하는 쪽은 중국의 어떤 철강 산업이 구조조정이 돼서 그를 기반으로 철강 가격이 올라오지 않을까. 또 수요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돼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큰데 반대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 전방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철강을 많이 쓰는 쪽에서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이 살아나야 만약에 포스코 입장 쪽에서도 충분히 철강 가격을 올려서 이 정도 팔아먹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철강 가격을 올렸는데 오히려 가격 저항이 나와버립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가 나오죠.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철강 가격이 오른 만큼 전방 산업도 살아나고 그래서 같이 원활하게 들어가게 되면 아마 포스코도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실적들과 함께 주가도 레벨업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약간 좀 눈치 보는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서 만약에 한 35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목에 좀 차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방 산업이 살아나느냐, 중국의 철강 가격들의 전반적인 글로벌 철강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포스코를 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증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얻어봤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짜드리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선재 트레이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웅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흐름부터 좀 분석을 부탁드려볼 텐데요. 어제 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투자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이번 주 계속 글로벌 긴축 정책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에 주목하라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저는 리딩을 하면서 330.20이다 손절을 잡고 고가에서 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종가 홀딩 사인을 드렸고요. 어제 급락을 하면서 속된 말로 사람들은 대박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뭐 저희 매일매일 수익 내고 나오는 목표를 삼고 하는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우선은 그래서 어제 큰 흐름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종가 홀딩 혹은 익절하신 분들은 다시 야장부터 해서 328.30 올라오면 3040 맞고 재매도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은 어제 최고가에서 매도, 그 다음에 익절, 그 다음에 다시 반등 시에 다시 재매도해서 오늘 아침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327지수 지지력입니다. 우선 326.70, 80 이렇게 326 후반 지수들을 깨게 되면 이 시장은 322지수를 보러 간다. 그래서 323지수까지 가능성을 열고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긴축 정책 및 달러 강세 효과를 본 수익들은 익절을 대비하고 그대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이렇게 보자 하면 저가를 확인을 하면서 끝난 그림인데 오늘은 반등 시 매도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327지수를 깨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5포의
추가 하방 여력을 연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어제 난 수익을 익절로 잘 잡고 보는 거다. 여기서 막히게 돼서 반대로 돌릴 상황에 대비만 하고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우선은 1차 지지 327.30 자리 아직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2차 322.90 중간 자리들 중요해 보입니다. 단 예상점은 어제 야장 저희가 사인 드렸던 이 구간들 그대로 설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밀리는 아이들이 328.3050이 못 넘어가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지지력에서는 327 후반 지수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겠죠. 여튼 328을 못 넘어가도 매도고요. 그 다음에 320 좀 더 올라와서 328점 초반대를 저항받아도 매도입니다. 그래서 327 지수가 강하다 해서 무조건 매수 받을 생각보다는 지지력의 작은 반등이라고 보시고요. 327 지수가 지키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어제 진폭만큼을 추가적으로 열겠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조언 부탁드리죠. 네. 어차피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 연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이슈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릴 때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 윗구간까지 전고가를 돌파하고 이 구간까지 매수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 단 이 구간을 바로 뚫기 힘들어서 그 전일은 매도 눌림을 받다. 그 다음에 다시 매도 눌림을 받기 때문에 매수 돌파를 받겠죠. 그래서 다른 상품 통화들은 다 매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달러 인덱스 제가 예상한 자리까지 우선 왔고요. 그럼 작은 자리에 한 파동이 끝났다고 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얘네들이 힘을 많이 쓰는지를 보는 거고요. 유로 달러 좀 보겠습니다. 어제 그려놓은 거 좀 지저분하더라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설명하기 편하게. 자, 어제는 상단부 제약을 받고 그 다음에 위에서 저희가 매도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저렇게 리딩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길게 목표가를 설정해서 드렸습니다. 어제 그려놓은 자리 하단부 끝까지 마감을 하고 끝낸 상태죠. 얘네도 국선하고 비슷합니다. 국내 선물과 반등 시 매도 전략이 우위에 있고요. 우선은 장기적으로는 1.25 000 때까지를 확인하러 가는 놈으로 크게 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찍었던 자리값들이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레하고 오늘부터 다음 주 초반장까지 반등 시에 다시 재매도로 흘러가는지를 볼 생각이고요. 우선 달러 인덱스가 우리가 목표한 바가 왔기 때문에 우선 이 구간에서의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제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로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익절을 잡고 대응할 생각이고요. 무투자분들은 반등 시에 1.17530, 그 다음에 더 빠른 자리는 1.1710대 이 자리죠. 작은 반등의 부합을 계속 뛰며 이 구간부터 스캘핑 가능할 거고요. 추세로 길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저가 기다리셨다 여기서 매도를 보시면 앞으로 한 1주에서 최대 2주까지의 그림들, 흐름들 추가적으로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얘네들도 어제 엄청난 수익이었죠. 한 계약만으로도 몇백을 먹을 수 있는 큰 수익을 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저희가 52.50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이번 주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52.70 매도에 53불 맞고 매도를 치자고 말씀드렸고 어제는 바로 반등을 못할 것 같아서 52.40 자리에서 매도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도 큰 수익을 물론 한 계약으로 저희가 이게 4,50만 원의 수익이기 때문에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만 기대했던 만큼 큰 수익을 안 주길래 마무리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51.90 80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격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수냐 매도냐 방향성을 잃지 말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매수 배팅을 하시던 아니면 올라온 놈들 매도를
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70위부터 53불을 맞고 매도를 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값들은 53불, 그래서 53불에서 53달러에서 53.20달러까지를 저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제 뚫는 구간 때문에 상단부 지지력들이 있죠. 그래서 오전에는 약간 보합 형태를 띌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이 53불을 막은 자리들이 변곡이 가능한지 작은 단타부터 시작을 해서 주의 깊게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52.70 이상부터 쫓아가는 건 위험하다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추세가 나지 않는 이상은 53불을 막고 우선은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구사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 유로하고 똑같이 사인을 드렸고요. 그래도 저희는 골드보다는 유로를 많이 건드렸습니다. 물론 같이 매도로 빠졌겠죠. 자, 골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인기 종목이죠. 지수나 다른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서로 어떤 게 더 낫는지 싸우고 있는 시황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드는 여전히 인기가 없고 달러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골드는 같은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죠.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같은 안전자산이지만 위험자산인 지수의 인기, 그 다음에 그게 아직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달러 강세, 그래서 골드는 인기 없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추세 우리가 기준으로 했던 자리들 저가 다 뚫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수는 예상 지지력은 1264.0, 그 다음에 예상장은 1273.0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사항을 디테일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리딩을 함께 들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등 시에 매도 눌림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익절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최대 무포자분들이 가장 안전한 자리는 그래도 빠른 자리보다는 늦은 자리겠죠. 그게 1273.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다가 아시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1269.0 자체를 못 넘어가면 이 아래 좀 더 빠른 자리 1270.0까지를 맞고 단타부터 또 다시 시작하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익절 잡고 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수익들 잘 지키시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도 조언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